안녕하십니까 우리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토요일 여러분과 함께 미제 사건 관련 이야기를 좀 심도 깊게 얘기해보는 토요 사건 팩트의 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게 될 이 사건은 제목만 보면 부산 신혼부부 실종 사건과 뭔가 헷갈리실 수 있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부산 신혼부부 실종 사건과는 전혀 다른, 지금으로부터 약 11년 전에 터진 사건이었는데요. 물론 사람들은 많이 부산 신혼부부 실종 사건과 많이 연관지어 얘기하곤 합니다. 부부라는 공통점과 그리고 일순간 갑자기 사라져서 현재까지 아예 얘기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과연 이 두 사건이 비슷한 사건인 건지, 아니면 정말 차이가 조금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그리고 여기서 밝혀진 거 어디까지인 건지 오늘 여러분들과 조금 심도 있게 얘기를 해볼 거고요. 오늘 마지막 책 뇌피셜에 대한 부분도 여태까지 사실 누구도 잘 얘기하지 않았던, 방송사에서 얘기하지 않았던 하나의 경우의 수도 한번 얘기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시작하게 될 사건의 주인공, 아직은 실종자입니다. 바로 이분들이십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건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4월 19일 부산의 어떤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던 남편분, 성함 최낙율님이십니다. 늦은 아침을 드시고 회사의 대표로서 집을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지하 에쿠스 차량을 타고 오전 10시 49분 그 회사로 향하는 게 CCTV에 찍히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회사 안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어떤 한 분의 전화를 받습니다. 바로 누구였냐면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이 최모 씨의 동업자 한모 씨라고 하겠습니다. 한모 씨한테 건네줄 서류가 있어가지고요, 부산 중구 남포동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 시각은 오후 4시 50분쯤이었습니다. 내가 퇴근하러 가는 길에 서류 줄 테니까 시내에서 한번 만나자. 그래서 부산 남포동의 길거리에서 서류를 주고 받았고요. 회사 다시 갈 거야? 몇 시에 갈 건데? 라고 물어봤는데 좀 이따 가려고? 라고 정도 얘기했고, 그 이외에 다른 점은 없었다라고 한 씨가 진술을 했습니다. 초조하다거나 평소와 조금 다른 모습을 띄었다, 그런 게 아예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행적을 마지막으로 사라졌습니다. 집에도 오지 않았고, 그리고 회사에도 가지 않았고, 그냥 이 남포동이란 이 공간 안에서 이 사람은 이렇게 사라지게 됐습니다. 첫 번째 실종자, 바로 남편 최낙율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좀 시간이 지나게 되고요, 바로 아내분이십니다. 성함은 조영숙님이십니다. 집에서 가정주부로서 계셨기 때문에 오후 내내 계속 집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8시 30분, 저녁 8시 반은 항상 남편이 운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식사를 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요리 준비하고 팔을 이렇게 썰고 있던 상태였는데 돌연 갑자기 집을 나서게 됩니다. 이유는 남편의 부탁이었습니다. 회사로 가서 회사에 간 다음에 어떤 서류 좀 받아달라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서류를 전달받은 게 저녁 9시 5분, 즉 집에서 나와서 최종적으로 회사까지 갔던 건 목격이 됐습니다. 그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얘기했으니까 말이죠. 근데 그 9시 5분을 기점으로 아내 조영숙 씨도 사라집니다. 지금 여러분은 범죄의 시작 현장에 대한 혹은 실종의 현장을 함께 들으셨습니다. 4월 19일이라는 같은 그곳에 마지막으로 남편이 확인된 건 오후 4시 50분, 아내가 마지막으로 확인된 건 9시 5분. 한 분은 시내 남포동, 한 분은 회사에서. 그 이후의 행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흔적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사건의 이제 어떤 벌어진 양상만 보게 되면 우리의 머릿속에서 먼저 생기는 의심거리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혹시 범인이 아닐까? 그리고 더불어서요, 이분들이 정말 실종된 건지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이제 좀 안 좋은 일을 당하신 건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였고요. 당연히 우리가 의심을 하는 건 혹시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나? 9시 5분 이후에 집에 안 왔으니까 말입니다. 집에 왔는지 안 왔는지 경찰도 궁금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얘기할 섹션 두 번째는 바로 사건의 현장. 사실 사건의 현장은 여러 곳인데 일단 집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점은 집이니까요. 집 안의 모습이 되게 이상했는데요. 뭐였냐면
불은 다 켜져 있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불은 켜져 있었고 밥솥에 쌀도 씻겨져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부엌에 불도 켜져 있고 파도 썰어져 있는 상태, 즉 요리를 하고 있다가 나간 거죠. 그리고 또 주변 배경 상황을 살펴보면 남편분께서 사업을 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새로운 사업도 시작하고 있었고 굉장히 의욕적인 분이라서 갑자기 잠적할 이유도 없고 뭔가 자살을 한다거나 이럴 이유도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현실적인 부분은 이런 부분까지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제가 하나만 좀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생각을 조금 해볼 문제인데 이 두 부부에게 뭔가 삶의 문제가 있었을까에 대한 부분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를 들자면 잠적을 할 만한 이유, 뭐 재산에 문제가 있다던가 뭐 아니면 빚이 많아서 누군가 자꾸 독촉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다 확인해봤는데 재정적인 문제는 전혀 없었습니다. 사업도 그렇게 나쁘게 안 되는 편이었고 잘 되는 편이었고요. 더불어 부부 사이의 문제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럼 이 둘 사이에 문제가 없었다는 건 우리는 어느 정도는 납득을 할 수 있습니다. 둘의 문제 때문에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제3자밖에 없죠. 한 사람. 다른 사람이 무언가 이런 일을 꾸민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도 좀 난해했던 게 뭐였냐면 제3의 인물이 만약 이 둘을 납치했거나 혹은 살해를 저질렀다는 경우의 수를 깐das을 때 왜 그랬을까의 문제입니다. 돈 때문에? 어떤 이익 때문에? 근데 더 이상한 건 사업적이고 돈적인 활동을 한 사람은 남편분밖에 없습니다. 남편분밖에 없는데 왜 굳이 아내분까지 그랬을까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냥 남편분만 바깥에서 만약에 만나서 그렇게 일을 쳤다면 그냥 거기서 끝날 문제인데 왜 굳이 아내분까지 시간의 격차까지 두면서 또 그랬을까? 그럼 그거 말고 혹시 뭐 재산적인 뭐 가족이나 이제 슬하에 있는 아들들에게 넘어갈 재산에 대한 문제도 있었나? 보험금이 있나? 남길 재산 같은 게 있어서 그랬나? 다 찾아봤습니다. 없습니다. 그런 문제는 전혀 없었습니다. 자, 어째서 여기에 가장 첫 번째 우리가 본 실종의 문제 중에 둘의 문제가 아니라면 가장 눈에 띄었던 건 왜 시간차를 두고 부인까지 그랬느냐가 가장 경찰에게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요, 두 분 다 사라지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신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시점, 미스테리한 사건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섹션 세 번째, 전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종 4일째 되던 날 이상한 일이 발생됩니다. 이 두 부부가 거주했던 그 엘모 아파트의 아파트 화단에서 남편의 애니콜 휴대폰이 발견됩니다. 그 전까지 없었거든요. 분명히 처음에 그런 일이 터지고 수색을 시작을 했는데도 확인이 안 됐던 게 4일 만에 되게 단순한 곳에서 핸드폰이 확인됐던 겁니다. 근데요, 그 핸드폰이 이상합니다. 핸드폰을 키는 순간부터 해서 전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핸드폰에 아내가 전화를 하는 거죠. 확인을 해봤는데 4일간 꺼져있던 전화에 남편의 핸드폰으로 아내가 전화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살아있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아내가 핸드폰으로 올케인 조모 씨라고 하겠습니다. 올케인 조모 씨에게도 전화를 합니다. 근데 전화를 딱 받았는데 올케인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올케인한테 이랬다고요. 언니야 라고 했는데 굉장히 뭔가 다급한 목소리? 급한 목소리처럼 언니야 라고 불렀는데 올케도 너무 놀래서 소름이 돋을 정도의 목소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별말은 없었어요. 뭔가 되게 이상한 전화가 오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당연히 경찰은 기지국을 확인하게 됩니다. 전화를 했으니까 아내의 핸드폰은 켜져 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켜져 있는 핸드폰에 대한 동선 파악을 해보는데 12시 5분 덕포동, 35분 주례동, 2시 5분 부전 1동, 3시 6분 남산동, 즉 부산을 기점으로 북동쪽 방향으로 서서히 이동하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되게 이상한 건 전화를 계속 켜놓는 게 아니에요. 전화를 켰다가 전화를 했다가 껐다가 다시 전화를 켰다가 전화를 껐다가 그냥 마치 위치만 탁탁탁탁 판단되는 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요, 또다시 실종된 지 7일 후 4일이 지난 또 7일 뒤에 또 부인에게 전화가 옵니다. 남편 핸드폰으로요. 당시에는 형사가 전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형사가 전화를 받았던 거죠. 그래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남편분은 지금 이런 일 때문에 실종 상태에서 안 계십니다. 저 여기 경찰서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내가 아무 말을 안 하고요. 가만히 있길래 뭔가 경찰의 느낌이 이상해서 전화를 끊을 것 같다는 느낌 때문에 전화를 끊지 마시고 잠시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발신지는 울산 시외버스 터미널 부근이었습니다. 자, 실종 4일째 전화가 왔고 7일째 한 번 더 전화가 왔습니다. 살아있는 거죠. 그리고 실종 10일째에 또 전화가 옵니다. 오후 1시 17분경 또 핸드폰으로 전화가 오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그 핸드폰을 형사가 받지 않고요. 그 이제 실종되신 이 분의 동생분에게 바꿔줍니다. 동생 여보세요? 라고 했는데 아무 말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 있는 거야?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흐느끼고 목소리가 잘 안 들리는 상태로 내 인생이 너무 불쌍하다, 억울하다. 나는 부처님과 함께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만 끝났던 게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 더. 자신의 여고동창이었던 안모 씨에게도 전화를 합니다. 나 부처님한테 귀의하려고 해. 아이들을 잘 부탁해. 그리고 친오빠, 동창, 친구 같은 사람에게 20여일간 계속해서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흔적은 5월 6일 날 나타나게 되는데요. 5월 6일 오후 1시 33분에 남편의 핸드폰에 아내가 문자를 하나 보냅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그 직후 자신의 아들들에게 전화를 걸고 약 10초 정도 전화를 걸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습니다. 이곳은 대구광역시입니다. 이 연락을 마지막으로 전화는 꺼져 있고 현재까지 마찬가지고 위치 판단은 불가능합니다. 자, 제가 일단 전화와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쭉 알려드렸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한 가지의 경우의 수를 좀 깔 수 있는 건 아내가 실종됐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전화를 했다라는 그 이야기인 겁니다. 근데 우리 여기 좀 경우의 수를 조금만 나눠보려고 해요. 아내이다, 아내가 아니다. 일단 이렇게 나눠봐도 어느 정도는 같이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도 어떤 분은 진짜 아내가 전화해서 살아있었네. 어떤 분은 저 정말 아내일까? 아마 아내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이 느낌이 조금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알 것 같은 완전히 가까운 친인척들, 아들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에겐 자신의 목소리를 노출하지 않고 한 5, 6개월 정도만 지나 그렇게 친하지 않은 동창들에게 전화해서 거기서 말을 하고, 그러니까 목소리 판단이 불가능한 사람에게는 전화로 목소리로 말을 했는데 목소리로 판단해서 정말 이 사람이 맞다, 조씨가 맞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한테는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점, 이렇게 보면 부인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라는 건 당연히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부인이 맞다면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이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몇 개 있습니다. 뭐였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아내고 남편입니다. 남편이 사라지고 아내도 사라졌습니다. 근데 아내가 전화를 해서 경찰에, 정말 아내라는 가정을 깔아볼게요. 전화를 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찰이 전화를 받아서 여기 경찰서입니다. 남편이 이러이러해서 지금 연락이 안 됩니다. 끊지 마십시오. 라고 했더니 다시 하겠습니다. 이거 이상한 말 아닐까요? 좀 정상적인 부분이라면, 아내라면 남편이 실종됐다고요? 남편이 지금 안 들어온다고요? 라고 얘기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입니다. 근데 남편이 그랬다고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남편이 실종됐다는 걸 알기 위해서 한 전화거나 아니면 남편이 실종된 상태라는 걸 알면서도 누가 받는지 한 전화라고 생각을 해보면 한 가지랑 뭔가 연결되는 게 있습니다. 아파트 화단에서 왜 핸드폰이 발견됐을까요? 그리고 아파트 화단에서 전화가 발견되자마자 그 다음날부터 전화가 온 겁니다. 그 전부터 전화가 부재중 기록이 찍혀있던 게 아니고요. 마치 누가 보면
마침이다 핸드폰을 일부러 갖다 놓고 전화 받아라, 아니면 전화로 뭔가를 확인하겠다 라는 의도가 있을 만큼 되게 이상한 뭔가 인과관계가 그렇게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남편의 실종을 모르는 상태였다면 그 전에 전화를 몇 통 했을까요? 자신의 남편이 들어오지 않고 연락이 안 된다, 혹은 자신에게 위협이 있었다, 그러면 전화를 몇 통을 할까요? 수십 수백 통 꺼져 있는 전화에다 문자도 남기고 메시지도 남기고 별짓을 다 했을 겁니다.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정말 너무 단순할 정도로 핸드폰이 발견되자마자부터 전화가 왔고 그 주변인들에게 전화가 갔다는 점. 자, 그리고 흐느끼는 말로 어디 있어? 라고 물어본, 소재에 대해서 물어본 사람에게 내 인생은 너무 불쌍해, 억울한 것 같아, 부처님과 함께 할래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인생이 불쌍하다, 그러니까 자신의 하소연만 했죠. 상대방이 어디야? 라고 물어봐서 소재 판단을 물어본 답변이 나는 그냥 억울해, 힘들어, 이 얘기만 던졌다라는 부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상대방의 말을 듣고 싶지가 않고 자기가 할 말만 지금 계속하는 겁니다. 자신이 필요한 정보라던가 자신이 필요해서 판단에 의한 하고 싶은 얘기만 일방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다라고 밖에 판단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경우의 수는 아내이거나 아내가 아니거나. 그리고 우리가 의문점을 갖는 마지막 전화, 마지막 문자,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동창에게 두 아들을 부탁한다, 부처님에 귀의하겠다, 실제 실종자 명단에 나이를 봐주십시오. 최낙률 57세, 조영숙님 52세. 아들은 어느 정도 장성에 있는 상태입니다. 장성에 있는 아들을 그것도 잘 모르는 동창한테 전화해서 아이들을 부탁한다라는 말을 던지는 게 합리적인 판단일까요? 저는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프로파일러분에게도 여쭤보고 많은 전직 경찰 형사분에게도 여쭤는 봤지만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맞지가 않는 부분은, 물론 여기는 우리가 개인 방송이기 때문에 좀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부인이 직접 전화했다고 얘기하기에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점이 너무 많답니다.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서 너무 복잡해지면 안 되니까 여기서 아내를 저는 다른 사람이라고 못을 좀 박겠습니다. 그 못을 박는 이유도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내에게 지병이 있다라는 문제입니다. 아내는 갑상선에 문제가 있어서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이제 힘이 빠지고 오래 살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이 20일 넘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전화를 하고 확인을 했다.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약을 다시 처방을 받았을까? 집에 있는 약도 안 가져갔습니다. 급하게 나갔으니까. 그리고 외부에서 약을 찾은 흔적도 없습니다. 건강보험료로 나와야 되니까 말이죠. 그러면 이분은 실제로 밖에 나가서 무언가 약을 탔다에 대한 부분이 없으므로 만약에 살아있다고 가정해도 전화를 할 만큼의 힘, 그리고 이동해서 갈 만큼의 힘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좀 이상한 일도 하나 있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밖에 이제 알려져 있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밖에 알려져 있는 사건은 아니었고요. 내부적인 이야기였는데 이번에 좀 공개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전화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남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안 계시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하겠습니다 라고 하기 그 전에 말 한마디를 더 하나 했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사장님은요? 라고 물어본 겁니다. 사장님은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말버릇이라면, 집에 있는 남편을 사장님이라고 부른 관계라면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저도 이해는 할게요. 근데 만약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 남편의 소재를 묻는데 사장님은요? 이건 직위잖아요. 이 얘기를 했다라는 부분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장님이라고 부른다는 점, 약이 없으면 이동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를 모를 것 같은 사람에게만 전화를 했다는 점, 그리고 아들을 잘 부탁한다, 장성한 아들을, 그것도 동창에게, 그런 점. 우리가 위에서 얘기했던 모든 부분의 내용을 종합해 봤을 때는 아내는
진짜 살아있던 게 아닐까. 살아있다라고 뭐 이런 판단보다는 아내가 직접 전화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조금 더 무게감이 있다라고 봐서 좀 이 내용을 복잡하게 하지 않기 위해 아내는 전화한 적이 없다라는 걸로 깔고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조금 더 얘기를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건 동선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아까 전화한 시점을 보시면 아까 북동쪽으로 점점점 이동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북동 방향. 이동한 부분을 살펴보면 부산에서 그 다음 울산으로, 그 다음 경주로, 그 다음 대구로 보시는 대로 북동쪽 방향으로 계속해서 올라나가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되게 신기한 점도 찾아냈습니다. 뭐였냐면 전화를 한 시간 자체가 오로지 낮입니다. 밤에 전화한 적은 없습니다. 저녁에 전화한 적도 없습니다. 항상 1시와 3시 사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은밀하게 이동을 하기 위해서? 경찰도 판단을 해봅니다. 위치 추적을 했으니까 실제로 GPS가 이동했던 경로를 봤는데 자동차로 갔나? 근데 자동차로 가면 대부분 방향이 직선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 이제 목적지로 향해 가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약간씩 돌면서 가는 모양이 나옵니다. 경찰은 생각을 합니다. 이거 버스다요. 그럼 이동을 버스로 했다라는 가능성과 낮 시간에 전화를 했다. 두 가지가 결합이 됩니다. 근데 이상한 점이 있죠. 낮 시간에 전화를 했다고. 당시 부산에 이 실종자에 대한 부분이 되게 대대적인 이슈가 돼서 사람을 찾는다라는 걸로 대대적인 이제 전단지가 배포됩니다. 근데 벌건 대낮에 얼굴을 노출하고 조영숙 씨가 버스를 타면서 이동했는데 단 한 명의 목격자도 없이 그대로 유유히 빠져나갔다요. 이게 정말 가능할까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가출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제3자가 전화를 했을 가능성과 제3자가 핸드폰을 들고 이동하면서 전화했을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핸드폰과 관련된 섹션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정도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사건과 조금 깊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죽인다거나 사람을 납치한다거나 라는 가능성을 깔게 되면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건 왜 그랬냐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목적 때문에 사람을 그렇게 했을까? 동기와 이런 목적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의자가 2명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였냐면 남편의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이모 씨입니다. 이 이모 씨는 누구냐면 경주하고 연관되어 있는데요. 경주의 토지개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별 조합 이사로서 있었는데 남편에게 투자 한번 해보는 게 어때?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3억 원 정도를 투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3년 전. 그러니까 2003년인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생각보다 개발이 안 됐고 너무 늦게 진전되고 하다 보니까 실제 불만을 토로했고 돈을 돌려달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둘이 다툼도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도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진술해준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목격된 날도 한 씨한테 무슨 문서를 줬다고 했잖아요. 남포동에서. 그 문서는 소송문서였습니다. 바로 이모 씨에 대한 소송문서죠. 따라서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를 이 이모 씨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이유는 뭐였냐면 경주 신호가 잡혔잖아요. 핸드폰. 경주 신호가 잡힌 지 그리고 실종이 11일차가 됐을 때 경주 박물관 주차장에서 남편의 에쿠스 차량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이 거기 있던 거죠. 차량 내부는 지문이 다 닦인 흔적. 경주에서 왜 발견됐을까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경찰은 이 씨가 유력한 용의자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씨를 체포하고 이 씨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죠. 범행 동기는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3억에 대한 돈도 문제가 있었고 사이가 좀 안 좋았다는 점, 소송까지 관련된 사이였으니까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모 씨에 대해서는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그날은 다른 데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여기에 투자한 돈이 300억인데 300억 중에 3억 빌려서 이제 투자금 3억 받아서 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3억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고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 씨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문제가 또 생긴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죽이는 이유는 있다고 치겠습니다. 이모 씨가 계속 얘기합니다. 그럼 내가 아내는 왜 죽여요? 내가 아내를 그러면 죽일 이유는 없잖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남편과 관련 있는 부분이어서 남편을 그렇게 처리했다고 한다면 사람을 한 명 처리하는 것도 위험부담인데 굳이 아내까지 불러서, 그것도 시간 텀이 다른데 말입니다. 내가 왜 불러서 그 사람까지 처리를 해요? 그것도 회사에 들렸던 사람인데 왜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알리바이도 완벽하고 동기도 불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모 씨는 또 이런 주장을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경주에 불러서 죽였으면 차를 딴 데다 갖다 놨지 내가 왜 이걸 경주에 놔요? 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내가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뭘 얻을 게 있다고. 네. 당연히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 말도 불합리적인 건 아닙니다. 결국 경찰은 이모 씨를 용의선상에서 제외시킵니다. 알리바이도 명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경찰은 또 다른 용의자를 찾아내게 됩니다. 그 용의자는 바로 누구냐면 가장 단순하게 사건을 들여다봤을 때의 용의자입니다. 바로 누구냐면 남편을 마지막으로 본 사람, 그리고 아내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동업자 한모 씨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남편이 마지막으로 만났던 사람도 한모 씨였고, 그 다음에 남편의 부탁을 받고 아내도 회사에 가서 문서를 전달받는데 그게 한모 씨였습니다. 자, 정말 되게 강력한 의심이었던 거죠. 그리고 한 씨의 태도도 되게 이상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씨는 되게 경찰하고 접촉을 많이 했고 마치 이 사건과 관련돼서는 유가족처럼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당시에 한 씨는 극구 부인을 하죠. 아니 이게 되게 친했고 동업관계고 그래서 많이 도와주려고 했던 거고, 실제로 내가 이 주변 사람들을 챙긴 건 회사 경비 가지고 챙긴 것 뿐이지. 나 아니야. 그리고 한 씨는 실제로 이 씨를 조사해보라고 얘기했거든요. 자신이 얻은 이익도 없다고 합니다. 난 사장이 사라졌으니까 지금 문제가 있는 건데 가장 피곤한 건 나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얻을 이익은 없어. 내가 얻을 이익도 없는데 뭐하러 그래?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의문의 편지까지 도착을 했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아들, 삼촌, 고모, 친인척 통화 내역 조사해라. 회사 직원의 계좌 추적과 통화도 다시 한번 확인해봐라. 둘째, 거기가 샤시 회사였는데 그 회사에 대한 부분을 확인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경주 쪽에 있죠. 경주 쪽을 다시 조사해봐라. 차량 발견 에쿠스 반경 1km 안에 사체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상한 편지가 경찰서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위아래가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위에서 얘기한 부분과 아래에서 얘기한 부분이 뭐가 좀 맞지 않냐면 느낌입니다. 분명히 한모 씨는 바깥에 가서 이모 씨한테 다시 확인해봐요. 그 사람이 의심가지 라고 얘기했고, 그거하고 뭔가 연관되면서 이상하게 괴 문서도 발견되고요. 자, 어쨌든 경찰서 내부에 대한 모든 조사는 끝냈습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이상한 혐의점이 하나 나옵니다. 이 혐의점부터 모든 게 이상하게 풀리기 시작했는데, 경찰이 그 의문의 편지를 받았을 때 의심을 한 이유가 뭐였냐면 경찰 내부를 다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내 조모 씨의 이제 오빠가, 아니 그렇게 실종됐으면 보고 싶은 사람한테 먼저 전화를 해야지 왜 다른 사람한테 전화를 해? 아들들한테 먼저 전화를 하는 게 정상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요, 자동차도 문제였습니다. 경주 관련을 이제 수사를 들어가야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을 때쯤 다음날 경주에 주차장에서 차량이 발견된 건데요. 그 차량이 문제가 그 전에 집 근처에 있는 슈퍼 앞에서 발견됩니다. 목격이 한번 됐어요. 즉 이게 뭐냐면 경찰이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그 다음에 동선을 알고 있던 사람이 있던 겁니다. 마치 그 방향을 이끄는 사람, 경찰과 접촉을 좀 많이 한 사람. 이렇게 범인을 판단하게 됩니다. 2007년 당시 한모 씨는 알리바이를 다시 이제 조금 조작을 했었고, 실제로
최 사장의 핸드폰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다는 걸 동료 A씨가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씨를 유력한 용의자, 즉 알리바이가 이게 깨졌구나, 이 사람이 한 거구나 라고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 실제로 이 한씨가 약간 이제 유흥업, 약간 술집 같은 걸 운영을 했는데 거기에 종업원, 여종업원이 한 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대역 전화를 한 것 같은데 자살해서 확인은 불가능했거든요. 그래서 경찰은 일단 내부에 대한 조사를 쭉 확인하고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출석 요구서를 한모 씨에게 보냅니다. 그때가 2012년 바로 5월 15일이었죠. 눈의 결백을 주장하던 한 씨는 출석 요구서를 받았자마자 종적을 감춥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5월 17일 거제도의 연초면 주차장에서 한 농부의 발견으로 주차장에서 어떤 탄을 피운 채 자살한 채 발견되고요. 유서에는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주식에만 손대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자, 되게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러면 이 사건은 한모 씨가 범인이었구나, 범인이었는데 자살을 해서 종결 처리를 못하고 끝난 사건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의문점은 존재합니다. 바로 뭐냐면, 그거는 이해하겠어요. 주식에만 손대지 않았더라면 돈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최모 씨와의 사이의 문제에서 한모 씨가 살해를 저질렀다라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아내를 왜 굳이 살해를 했을까에 대한 부분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뇌피셜입니다. 지금부터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은 다 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뇌피셜에 대한 부분을 듣기 싫으신 분들 여기서 끊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봤을 때 한 가지 의심을 했던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뭐였냐면, 남편과 아내가 과연 같은 사건에 연관이 됐을까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정도 생각을 해보면 이게 사건을 도와줬던 공모자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이 가거든요. 혼자서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요, 혼자서 한 게 아니라 뭔가 사건을 조금 두 개를 분리시켜 놓고 봤을 때에 대한 생각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한모 씨가 남편인 최모 씨를 돈 문제 때문에 죽였다, 남포동에서 만났다는 것도 거짓인 거고, 예를 들어서요, 그랬다라고 하면 동기부여도 명확했고요, 당연히 근거도 있었고, 그런 부분으로서 사실 확인은 가능합니다. 근데 아내를 죽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여기에 있는 한모 씨하고의 연관점 자체가 없거든요. 둘이 뭐 따로 연락을 했다던가, 아니 뭔가 내연관계였다니 이런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상태고, 그냥 와서 문서만 받아가는 관계 사이에서 문제가 터진 거였으니까 말입니다. 의심을 조금 해볼 수 있는 게, 이게 동기부여가 양쪽 둘 모두에게 공유가 되는 게 아니라서 뭔가 수사에 혼선이 왔던 부분이라면, 이 둘을 따로 떨어뜨리고 났을 때는 어땠을까에 대한 생각이 일단 첫 번째였습니다. 혹은 두 번째입니다. 우연성을 조금 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을 바로 살해하진 않고 남편에 대한 납치 행동을 하고 남편이 아내를 불러내는 부분에 대해서 아내가 파일을 받으러 왔다에 대한 부분, 아내가 파일을 받는 과정에서 남편과 한모 씨 사이에 있는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라는 가능성, 혹은 남편이 있는 걸 봐버렸다, 남편이 아니면 남편의 물건이 떨어져 있는 걸 봤다던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게 돼서 그 안에서 문제가 터진 게 아닐까에 대한 이야기도 있기는 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이 미제 사건으로 끝났습니다. 당연히 유력한 용의자가 자살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사건이 유력한 용의자에 대한 부분에서 다른 사람까지 결부가 되어 있는데 확인이 되어 있지 않은 거라면 그 다른 범죄자, 즉 공범일 수도 있겠죠. 공범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편안하게 살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 사건은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채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11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 않았으면 하는 사건이기도 했고, 그리고 혹시라도 만에 하나 약간의 가능성이라도 저희의 생각이 다 틀렸고 실제 이분들은 살아계셨다라고 하는 기적같은 일이라도 있길 바라는 마음에 이 두 분의 얼굴을 다시 한번 공개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프리카TV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건의 가장 특이한 점은 누군가가 계속해서 수사의 혼선을 자꾸 이끌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꾸 뭔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러니까 동선을 아예 노출을 했어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만약에 정말 그렇게 고의적이잖아요. 핸드폰도 갖다 놓은 것도 너무 고의적인 것 같고, 전화를 하면서도 뭔가 고의적인 느낌이 좀 많이 났고,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해서 이상한 소리를 했으니까 그런 다다가 다른 데로 이동하면서 점점 북동쪽 방향으로 계속해서 이동을 했다는 점, 이런 점을 우리가 봤을 때는 뭔가 수사에 대해서 혼선을 주기 위한 이상한 노력이 있었다라는 걸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더더군다나 아니 왜 애한테 전화 안 해? 이랬더니 다음날 전화가 와버리고, 그리고 차로 이제 경주를 한번 조사해보자 라고 했더니 그 경주에 차가 딱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마치 무언가 누군가에게 전달을 던지면서 수사 방향을 이끌었다라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배제하고 놓고 보게 된다면 가장 수사는 원초적인 게 중요하잖아요. 마지막까지 붙어 있는 것.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간 건데, 제가 이제 뒷이야기를 왜 하고 있냐면, 이 사건이 끝나고 뒷이야기가 되게 많았어요. 바로 한모 씨가 자살을 했잖아요. 한모 씨가 남긴 유서에 대한 부분의 말도 많았어요. 필체가 이 사람 게 아닌 것 같다 라는 얘기도 나왔었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그 안에 있었던 종업원이 자살을 했다? 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연달아 이렇게 자살할 수 있는 게 가능한 거야? 만약에 이게 이제 원래 대부분 음모론 같은 걸 많이 믿으시는 분도 있으니까 어떤 제3의 덩어리가 하나 있고 그 덩어리에서 이렇게 유도하고 이렇게 해서 죽인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까지도 사실 나오기는 했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말 그대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봤을 때는 두 분이 그렇게 돌아가신 것도 되게 이상하기는 해요, 사실. 그렇게 이제 똑같이 연탄을 피워서 자살한 게 되게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이 사건은 얘기를 안 했잖아요.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범인이 없는, 그리고 시신도 발견되어 있지 않은, 그렇게 끝나버린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몇 분 형사분들도 많이 만나뵙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해봤지만, 실제로 한모 씨의 동선도 따보려고 노력 많이 했고 확인을 해보려고도 한 게 여러 가지인데, 대충 예상하는 건 이런 거예요. 만약에 북동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북동입니다. 북동쪽 방향으로 계속해서 이어갔다라는 부분이라면 시신은 그 정반대일 가능성도 있다예요. 만약에 시신이 있다면. 그러니까 만약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시신이 있다면 반대쪽일 확률이 크지 않을까? 그러면 남서쪽입니다. 근데 부산 이쪽에 남서쪽 방향으로 가보게 되면 속된 얘기로 말씀드릴게요. 그냥 바다예요. 그냥 바다고 산이에요. 그리고 부산 중심으로 남서쪽 방향으로 내려가면 거제 방향으로 많이 가긴 하는데,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가다가 보면은 거기 다 공장단지입니다. 부산에는 공장단지가 꽤 많이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까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쪽으로 북동쪽 방향으로 시선을 다 모아놓고 실제로 처리는 남서쪽 방향으로 한 것도 아니냐라는 얘기까지도 있는데, 문제는 다 수색을 해봤지만 찾을 수 있는 방법 자체는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건은 시신도 발견이 되지 않아 있는 상태, 유력한 용의자가 자살을 한 상태,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사건은 종결 처리가 끝났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뒷이야기도 많이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좀 아리까리한데, 결론적으로 제 개인적 생각은 그래요. 저의 개인적 생각은 이 사건은 너무 복잡하게 갈 필요가 없었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이상할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수사의 혼선을 이끌게 했다라고 밖에 느껴지지가 않아요. 너무 만들어진 사건 같은 느낌이 든다예요. 체계적이었고 조직적으로 탁탁탁탁 움직였으니까. 그리고 그쪽 방향에 시선이 쏠린 틈을 타서, 왜냐면 처음에 이모 씨에게 모든 게 쏠렸으니까 그 사이에 시간적인 여유가 진짜 다른 범인이 있었다면 시간적 여유는 존재했다는 거예요. 뭐 자신이 저질러 놓은 일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시간, 네, 그런 부분은 분명히 가질 수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경찰이 잘못했다라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일지 한 집단일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머리를 굉장히 많이 쓰지 않았을까라고
유추해보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 사건에 대한 내부의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종업원 그리고 한모 씨 말고도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저는요. 그냥 제 개인적 견해입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한다면 그런다면 어떻게도 얘기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도 저도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심스러운 생각이지만 말이죠.